자, 오늘은 이제 14차시고요. 교과서 50에서 54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중단원이 바뀐 중요한 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여전히 떠들고 있고요. 시공간과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TV도 안 켰네. 시공간과 에너지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물리학원에서는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배웠다라고 하면 물리학 2에서는 일반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특수하고 일반은 어떻게 나뉘어지느냐? 특수, 일반 상대론 같은 경우에 특수는 등속도 운동에 한해서 다루는 거고요. 일반 상대성 이론은 가속도 운동까지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사실 워낙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 수식적으로 다루기는 힘들고 그냥 정성적으로 다루는 부분이고, 따라서 문제도 수능에서조차도 그렇게 어렵게 내지는 못하는, 오히려 문제는 쉽게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등가 원리에 대해서 한번 치워버릴게요. 등가 원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가속 좌표계에 대한 얘기와 관성력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 텐데요. 일단 관성 좌표계라는 게 있고 가속 좌표계라는 게 있습니다. 요 관성 좌표계는 등속도 운동하는 좌표계고요. 요 좌표계라고 하는 것은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결국에 등속도 운동하는 엘리베이터, 등속도 운동하는 버스, 등속도 운동하는 배, 등속도 운동하는 우주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가속 좌표계는 당연히 가속도 운동하는 좌표계가 되겠죠. 그래서 그 관성 좌표계는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이제 요것만 다룬다라고 보면 되겠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이제 요것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 문제 잘 보면은 전부 다 우주선이 등속도 운동을 해요. 속도가 일정 운동을 하는 상황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가속 좌표계를 관성 좌표계가 아닌 좌표계라고 해서 비관성 좌표계라고도 합니다.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좌표계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비관성 좌표계라고 하는데, 관성력이 작용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참 미안합니다. 방금 나도 잠이 덜 깼나 보다.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그래서 이제 관성력이 작용하는 그런 것이고, 좀 헷갈리죠. 비관성 좌표계에서 관성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관성력에 대한 얘기를 좀 오늘 주로 하도록 할 겁니다. 이 관성력이 굉장히 오묘한 힘이에요. 이게 그 아인슈타인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오기 전에는 이 관성력을 가짜 힘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관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힘으로, 왜 가짜 힘이냐면 관성력에 대한 반작용력을 찾을 수가 없어요. 뭐하노 그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이제 그 면접에서 그럴 일은 잘 없겠지만, 관성력이 왜 가짜 힘이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바로 답하면 외운 것 같으니까 한 3초간 고민하다가 생각하는 척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관성력에 대한 반작용력을 찾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방금 생각해낸 것처럼 아주 뛰어난 학생인 것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관성력은 가속 좌표계에 있는 사람이나 물체가 관성에 의해 경험하는 가상의 힘입니다. 그래서 제가 F관이라고 적어봤는데요. 이 관성력은 방향은 그 시스템의 가속도,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나 우주선이나 그 자동차의 가속도와 반대 방향이고, 크기는 그 물체의 질량에다가 그 개의 가속도를 곱하면 됩니다. 이거는 개의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시스템. 요 개라고 하는 것은 계속 얘기하지만 뭐 우주선, 버스, 기차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그 녀석 자체의 가속도에다가 그 물체의 질량을 곱해주면
그 시스템 안에 있는 질량 M인 물체가 받는 관성력의 크기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방향은 그 엘리베이터 우주선의 그 가속도와 반대 방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적었습니까? 엘리베이터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는 사람이 체중계 위에 올라와 있다라고 칩시다. 그래서 체중계에 나타나는 눈금을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이 경험상 알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위로 가속되는 경우, 자, 위로 가속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서 속도가 증가하는 경우. 그러니까 1층에서 이제 12층을 누르고 기다리면 출발하잖아요. 그때 속도가 0이었다가 위쪽으로 속도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때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미 알고 있어요. 자신의 몸무게가 어떻게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증가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 경우고요. 아니면 아래로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0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이제 1층에 도달하기 직전에 감속하는 경우, 그때도 가속도가 위인 경우예요. 그래서 가속도가 위인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때는 그때도 마찬가지죠. 밑으로 내려오다가 브레이크가 걸리면은 무거워지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일단 체중계에 나타나는 눈금을 여러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체중계에 나타나는 눈금은 이 체중계와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수직 항력의 크기입니다. 그게 결국에 체중계의 눈금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운동을 요 밖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번은 안에 있는 관측자의 입장에서 한번 해석을 해볼 겁니다. 자, 밖에 있는 관측자의 입장에서 보면 얘는 정지 상태에 있으니까 관성 좌표계에 있는 관측자가 되겠고요. 반면에 이 관측자가 요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요 엘리베이터 자체가 가속 운동을 하니까 가속 좌표계, 비관성 좌표계의 입장에서 관성력을 고려해서 얘를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자, 얘부터 해볼게요. 여기 해놨죠. 얘 입장에서 보면 얘는 가속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엘리베이터와 같이 위쪽으로 가속도 A로 이제 가속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녀석, 얘 입장에서 요 녀석에 대해서 이제 MA = F, 뉴턴 운동 제2법칙을 써볼 건데, 그럼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표시해 보면요. 일단 질량이 있으니까 무게가 있죠. 무게가 있고, 그 다음에 접촉에 의한 힘이 있습니다. 체중계하고 이 사람이 접촉에 있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밀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체중계가 사람을 미는 힘은 위쪽 방향이죠. 이거를 이제 수직항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걸 N이라고 적을게요. 자, 그러면 얘는 MA = F를 쓰면 이렇게 됩니다. MA는 N 플러스 마이너스 mg 이렇게 되는 거죠. 위쪽을 플러스로 두고 식을 세운 겁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체중계에 나타나는 눈금은 요 녀석이거든요. 요 녀석, 수직항력.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자신의 무게인 mg에다가 ma만큼 더한 게 이제 체중계의 눈금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겁게 타긴 느껴지는 거죠. 체중계하고 주고받는 힘이 커지니까. 자, 요게 엘리베이터 밖에 관성 좌표계에 있는 관측자 입장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관측자가 엘리베이터에 같이 타가지고 얘 옆에 있어요. 얘 옆에 있으면 얘 입장에서 보면 얘는 그냥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가속도가 0인 상태입니다. 근데 얘는 가속도가 A인 좌표계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성력까지 고려를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 그리고 체중계가 얘를 떠받치는 수직항력 이외에 마이너스 MA가 추가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MA가. 그래서 마이너스 MA니까 아래쪽 방향으로 MA가 되겠죠. 가속도가 위쪽 방향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안에 있는 관측자 입장에서 보면 요 사람의 가속도는 0이니까 MA는 0이고요. 위쪽으로 N, 그리고 중력이 아래쪽으로 mg, 그리고 관성력이 아래쪽으로 ma 이렇게 작용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수직항력이 이 사람의 무게에다가 ma를 더한 만큼이다라는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관측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되죠. 근데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사람 입장에는 가속 운동을 하고 있는 거고, 안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지 상태인데 관성력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관성력이 존재하는 이유가 얘는 등속도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요 바깥쪽의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빨라지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얘하고 얘가 맞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생기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게 관성에 의한 효과이기 때문에 사실 관성력에 대해서 반작용력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가짜 힘이라고 하고 이게 항상 문제거리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의미를 부여한 게 아인슈타인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원심력에 비해볼게요. 원심력. 여러분 구심력이 있고 원심력이 있는데 원운동에서의 합력은 구심력입니다. 구의 중심, 원의 중심 방향이고요. 원심력에서 원은 뭐냐면 멀원자예요. 그래서 구의 중심에서 먼 쪽 방향, 그러니까 구심과 반대 방향의 힘이에요. 이게 원운동에서의 관성력이 됩니다. 등소원 운동하는 개에서 경험하는 관성력이 바로 원심력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물리를 꽤 잘한다는 학생들조차 잘못 해석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구심력하고 원심력이 평형을 이루어서 원운동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근데 그게 아주 대표적으로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렇게 평형을 이루면은 그 합력이 0이니까 등속 직선 운동을 해야죠. 그게 아니고 원심력은 그 원운동하는 좌표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느끼는 관성력이 되는 거고, 원운동을 기술할 때는 그냥 구심력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원운동을 기술할 때는 이 원운동하는 좌표계 밖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합력으로 구심력만 고려를 해야 되고, 요 안에 타면은 이제 원심력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생기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뭐 회전목마 같은 거라고 합시다. 얘가 이렇게 원운동을 해요. 원운동을 하는데 요 순간의 속도는 요 방향이죠. 그러면 회전목마도 이쪽으로 하고 요 안에 탄 사람도 이쪽으로 속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관성에 의해서 그냥 접선 방향으로 직선 운동을 해요. 직선 운동을 하는데 그 사이에 요 녀석이 요렇게 가버리는 거죠. 가버리니까 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상대적인 위치가 바깥쪽으로 밀려난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밀려난 게 아니고 자기는 그냥 직선 운동한 건데, 바깥에 있는 회전목마가 그냥 지가 움직여가지고 다가온 건데, 근데 안에 있는 사람이 느끼기에는 지가 밀려난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마치 MA라는 힘을 받아가지고 밀려난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이때 보면 여기 얘가 밀려난 방향이 요 구심 가속도하고 반대 방향이죠. 반대 방향으로 MA만큼 힘을 받아서 밀려난 것으로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등속원 운동하는 개에서 경험하는 관성력이고요. 그래서 이걸 바깥에 있는 관측자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얘가 이제 탄성력에 의해서 얘가 원운동을 이렇게 한다고 칩시다. 얘가 이제 요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데 용수철이 그 수직인 방향으로 당겨서 방향만 주구장창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얘가 원운동하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m 곱하기 구심 가속도는 탄성력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탄성력이 바로 구심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구심력에 의해서 원운동한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요 안에 이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죠. 철수인 것 같네요. 요 안에 있는 관측자 입장에서 보면 얘도 같이 뺑뺑 돌잖아요. 뺑뺑 돌아서 얘 입장에서 보면 얘가 그냥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죠. 있는 거니까 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얘는 탄성력하고 원심력하고 평형을 이루어서 정지하고 있다. 이때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이제 얘는 구심력인 거고 얘는 이제 그 구심력에 대한 관성력, 원운동에 대한 관성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측자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래서 원심력을 얘기하려면 그 원운동하는 좌표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지, 들어갔을 때 원심력을 논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이제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고요. 그래서 우주정거장의 인공중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운동을 시켜가지고 만듭니다. 인터스텔라 같은 데 보면 이제 나오죠.
이게 이거 자체가 원운동을 하면 이 바깥쪽 방향으로 이제 원심력이 생기니까 그 방향으로 이제 중력하고 똑같은 크기의 원심력을 만들어내면 그냥 요 바깥쪽으로 사람이 발을 디디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그 우주 정거장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관성력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버스 손잡이입니다. 버스 손잡이. 자, 버스가 이제 앞으로 가속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이제 급출발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는 경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같은 경우에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손잡이가 뒤로 밀려나잖아요. 손잡이가 뒤로 밀려나는데 요 상황을 손잡이가 뒤로 밀려나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이 상황을 바깥에 있는 관측자가 한번 해석을 해볼 거고요. 일단 버스 안에 타고 있는 관측자가 한번 해석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 바깥에 있는 관측자 입장에서 보면 제가 그냥 다 표시를 그대로 남겨놨네요. 이거는 일단 원격적으로 이제 질량이 있으니까 mg가 작용할 거고요. 무게가. 그 다음에 수직 강력이 작용할 겁니다. 수직 강력이. 그 말고는 없죠? 아, 수직 강력이 일단 미쳤다. 아, 나도 지금 졸고 있는 겁니다. 장력이 작용할 겁니다. 저기는 계속 떠들고 놀고 있고요. 네. 아니 뭐 뭐라고? 네가 돌았네. 지금 몸을 돌았네 봐. 너 다 임마. 자, 이 장력하고 이제 중력이 이제 작용해서 가속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력을 분해해 가지고 요렇게 분해를 하면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은 같아서 이제 위아래로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고요. 장력 중에서 이쪽 방향 성분이 그 합력이 되어 가지고 가속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걸 그냥 벡터적으로 그냥 분해하지 않고 바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MA는 mg 플러스 t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g 플러스 t 한 게 결국에 MA가 됩니다. 이쪽 방향의 MA. 그래서 얘 입장에서는 이 물체에 장력과 중력이 작용해서 오른쪽으로 가속도 A로 가속도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요 버스 안에 있는 관측자 입장에서 봐서는 이제 요 녀석이 정지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냥 기울어진 상태로 정지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는 합력이 0인 상태예요. 합력이 0인 상태인데 요게 이거랑 똑같이 작용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 여기 관성력이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요게 이제 마이너스 MA인 거죠. 마이너스 MA. 그래서 얘 입장에서는 합력이 0인 상태예요. 0이어서 mg하고 t에다가 더하기 이제 마이너스 MA 요게 더해져서 요거 자체가 이제 요 위에 그림에서는 F'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관성력까지 합쳐서 얘가 합력이 0인 상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게 관성력을 해석할 수 있는 또 좋은 방법인데요. 요 관성력하고요. 요 중력을 합쳐요. 합쳐서 요렇게 만듭니다. 그럼 얘가 새로운 중력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새로운 중력이라고. 그러면 땅이 마치 요렇게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요 방향으로 겉보기 중력, 겉보기 중력이 작용하고 있어서 얘는 자연스럽게 그냥 그 중력과 나란한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했는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나 버스입니다. 버스인데요. 얘가 이쪽으로 가속 운동을 하고 있어요. 가속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헬륨 풍성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있는데 얘가 정지 상태에는 이렇게 있었습니다. 정지 상태는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이쪽으로 가속하면요. 가속하면 얘는 요쪽으로 이동할까요? 요쪽으로 이동할까요? 1번, 2번. 헬륨 풍선 떠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속하면.
1번일 것 같아요? 1번일 것 같아요? 좀 더 생각할 시간을 줄게요. 헬륨 풍선입니다. 헬륨 풍선. 오른쪽으로 가속되고 있어요. 너무 어려워. 힌트를 줄게요. 좀 전에 한 여기에 힌트입니다. 땅이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2번인가요? 그렇죠. 2번이죠. 왜냐면 여기 보면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생각해 보면 아래쪽으로 중력이 있잖아요. 중력이 있고 관성력이 어느 쪽이에요? 이쪽이죠. 관성력. 관성력은 개의 가속도와 반대 방향입니다. 그러면 요 두 개를 합치면 요 방향으로 새로운 중력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거야. 요 방향으로 새로운 중력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면 그러면 땅이 요렇게 있는 거예요. 땅이 요렇게 있으면 헬륨 풍선이 어떻게 되겠어? 땅을 여기다 그리죠. 헬륨 풍선 바로 밑에 그릴게요. 땅이 요렇게 있으면요. 땅과 수직인 방향으로 헬륨 풍선이 뜰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2번 방향입니다. 이거하고 유사한 실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식물은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자라요. 그래서 어떤 실험을 하냐면 여기 선반 위에 화분을 올려놔요. 하고 식물을 이렇게 하고 여기를 중심으로 여기는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여기는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회전을 시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겠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회전시켜서 몇 주 동안 지켜봅니다. 얘가 어느 방향으로 자라는지. 그럼 이것도 다시 물어볼게요. 얘가 요 방향으로 자랄까요? 요 방향으로 자랄까요? 1번, 2번. 상황은 알겠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이중가 이렇게 계속 돌려가지고 식물이 어디 방향으로 자라는지 하는 실험이 있었어요. 1번일 것 같아요? 2번. 이거 자 보세요. 여기에 작용하는 원래 중력은 요 방향입니다. 중력. 여기서 구심력의 방향은 어디 봐요? 9의 중심. 요 방향이 구심력의 방향이죠. 그럼 거기에 대한 관성력은 어느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잖아요. 요게 원심력, 관성력 방향입니다. 그래서 요 방향이 관성력이에요. 그럼 요걸 합치면은 요 방향이 새로운 중력 방향이에요. 새로운 중력 방향. 그러면 땅을 만들려면 땅은 거기에 수직이게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이쪽으로 중력이 작용하는 상황이니까 그와 반대 방향으로 자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2번 방향으로 자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관성력과 관련된 문제 중에서 이런 방향을 따지는 문제는 그 관성력하고 중력의 합력 방향을 찾아서 그 방향으로 새로운 중력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좀 편리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등가 원리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이제 그 아인슈타인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가속 좌표계에서 나타나는 관성력은 근본적으로 중력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때 다시 철수가 필요합니다. 철수가 우주선에 타고 있어요. 우주선에. 근데 이 우주선은 창문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워낙 잘 만들어가지고 이게 발사되더라도 진동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우주선입니다. 그래서 출발하기 전이에요. 얘가 이제 사과를 던져봐요. 그럼 포물선 운동을 하겠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런 포물선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철수의 턱주가위를 한번 확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기절을 시켜버려요. 기절을 시킨 다음에 우주선을 출발시킵니다. 우주선을 출발시켜서 우주선의 가속도를 그 위쪽 방향으로 중력 가속도만큼 유지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 중력권 밖으로 이게 멀리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중력권으로부터 멀리 벗어난 무중력 공간, 주변에 거의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가서 이제 철수의 얼굴에 물을 부어서 깨웁니다. 깨운 다음에 이제 다시 공을 던지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요 똑같아요. 좀 위쪽으로 쥐잖아요. 그럼 아래쪽으로의 쥐라는 가속도를 느껴요. 관성력으로. 근데 철수의 입장에서는 얘가 포물선 운동하는 것이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요 가속 운동하는 좌표계 안에 있어서 관성력에 의해서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구별할 방법이 없습니다. 모릅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 둘은 완벽히 동일한 것이라 봐도 상관없다 라고 한 게 등가원리입니다. 그래서 중력에 의한 효과가 관성에 의한 효과하고 구분이 안 되고 완벽히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게 이제 등가원리입니다. 중력에 의한 효과와 관성력에 의한 효과, 가속에 의한 효과죠. 이 두 개를 구별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등가원리입니다. 우리의 철수의 희생으로 이제 등가원리를 이해할 수가 있었고요. 자, 요거와 관련해서 좀 추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F = ma라는 식이 있고요. 다 뉴턴이 발견한 거죠. 그 다음에 F = G에 R 제곱분의 M1, M2 요 식이 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요 M은요 무엇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냐 하면 관성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관성질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크면 클수록 자신의 속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큰 겁니다. 반면에 요 M 있죠, 요 M. 요 M과 요 M은 중력의 크기를 결정짓는 질량이에요. 그래서 얘를 중력질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두 개가 같다라는 사실은 아인슈타인이 이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실험을 통해서 계속 검증을 해봤는데 관성의 크기를 나타내는 물리량하고 중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물리량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리 정밀하게 계속 측정을 해봐도 같게 나오는 거예요. 같게 나와서 이게 왜 그런지를 몰랐는데 아인슈타인에 이르러서는 이게 같아야지만 관성력과 중력을 구분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등가원리하고 뭔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같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중력에 의한 효과하고 관성에 의한 효과를 구분할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더 예가 있어가지고 교과서에 있는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교과서에 있는 그림입니다. 54쪽에 있는 그림인데 요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보면 A, B, C가 있는데요. 자, A가 이제 관측자예요. A가 관측자고 그 다음에 다 시계를 하나씩 들고 있어요. 시계를. 근데 A가 봤을 때 B하고 C의 시계를 비교해 보는데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회전을 하면 얘 입장에서 보면 얘는 정지 상태에 있는 거죠. 좌표가 움직이진 않잖아요. 회전만 하고. 움직이진 않고 얘는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얘가 움직이니까 얘의 시간이 느리게 간다. 얘보다. 얘의 시간은 자신의 시간하고 똑같이 이러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A가 여기 타버리는 거예요. 여기 타버리면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은 설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타면 BC 모두 정지해 있어요. BC 모두 정지해 있으니까 둘 다 시간이 똑같이 흘러가요. 그럼 이 뭔가 모순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걸 해결해 주는 게 이제 일반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A에 타더라도 일반상대성 이론을 적용하면 얘는 원의 중심에 있으니까 원심력이 0이에요. 구심력도 0이기 때문에. 근데 얘는 원심력이 작용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게 가속 좌표하는 녀석의 시간이 또 느리게 가는 일반상대성 이론의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비록 둘 다 움직이지 않지만 얘는 원심력이라는 중력이라고 볼 수 있는 관성력을 받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얘가 시간이 더 느리게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밑에 방금 설명한 내용이 쭉 있습니다. 이것도 그 일반상대성 이론에 대한 좋은 예시인 것 같아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봤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등가원리와 그것에 의한 결과에 대해서 또 추가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